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검사님 영상 편집을 하다가 너무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예. 사기꾼을 잡으면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강의 때나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면은 다 사기꾼 처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상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소하는 거는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기범을 처벌함으로써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피해 보상을 받는 거는 개인이 자기 돈, 개인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하고 형사는 이제 완전히 별개인데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기꾼이 처벌을 좀 약하게 받을 목적으로 이제 합의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그걸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무작정 그냥 피해 보상 받는 걸 방치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가 이제 손해배상에 관해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하나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형사재판을 하면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조직범죄라든지 아니면 다단계 금융 사기,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기꾼이 이제 사기친 돈을 다 써버린다든지 뭐 이래 해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뭐 유죄를 받아도 피해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딴 데 쓰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원래 몰수라는 거는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국가로 이제 귀속되는 건데 이걸 피해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일단 딴 데로 빼돌리기 전에 그걸 동결시킨 다음에 국가에서 몰수하고 나서 그걸 피해자들한테 피해자 수의 그 안분 비례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이제 부패재산 몰수법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횡령하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했는데 2019년 이후에 이제 그 전에는 인정했고 이후에는 이 사기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다단계 그다음에 유사수신 행위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범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그걸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래도 한계가 뭐냐 하면 이 재판의 신속성 왜냐하면은 배상명령 신청 제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구속됐다 피고인이 사기 피고인이 구속됐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라고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된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패재산 몰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기범이 사기치고 뭐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경우 그 재산을 다 어디서 빼돌려 놓고 또 일부 또 압수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몰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자 그래서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독립 몰수제라든지 뭐 미국의 뭐 민사 몰수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주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 사건의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그다음에 실효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해서 이제 배상 명령을 인정하는데 그럼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 조문에 보면은 첫째 상해죄, 그다음에 상해치사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 재물손괴, 그 다음에 있는 게 성폭력 범죄, 뭐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그 다음에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상명령 제도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반 민사 재판에서는 돈이 들잖아요. 개인의 인지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을 하면서 민사까지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지대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형사재판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그 형사책임 유무라든지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되게 많은 경우 이거는 그 형사재판을 그 구속기간이라는 어떤 그런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재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에는 배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만약에 기소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최근에 그 지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배상 명령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의해서 아주 신속히 그 계좌를 동결해가지고 그 뭡니까 지급 정지를 해서 아직도 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회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범들은 이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다 중국에 있고 주로 이제 잡히는 사람들이 현금 수거책, 뭐 전달책 이런 사람들이 잡히는데 일단 그 사람들도 이제 또 공범 내지는 방주범으로 취급해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배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배상 명령 신청이 일단 확정되면 민사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항소심에서 이제 뭐 파기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집행을 못 하겠죠. 그때 대신에 이제 가집행 같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그 배상명령 신청에서 인용되지 못한 부분, 인정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통상 우리가 재판에서 재판 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는 기각을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에 있어서는 배상명령 신청 이유가 없는 경우는 기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또 증인으로 나갔을 때 구두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판 조서에다가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 공판 절차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재판이 있죠.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서류 재판이라고 하는데 약식 명령인 경우는 인정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식 재판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잡는다고 해서 보상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처벌이 되는 게 일단 주된 목적이죠. 이제 주된 목적이고 다음에 이제 배상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보상을 이제 명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것도 한계가 뭐냐면은 이 사기꾼이 돈이 없으면 그 배상 명령 인정된 판결도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집행할 돈이 없잖아요. 판결은 있지만 얼마를 피고인은 이렇게 물어주라고 하는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방만이 살 길이죠. 결국에는 사기꾼이 이제 사기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게 예방을 해야 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예방만이 살 길이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